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크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2주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은 위험하다고 다들 걱정하니까 이쯤에서 멈추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상대 당도요. 단식의 명분이 없다고 비꼬지만 마시고 찾아가서 손 한번 잡아주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정치를 그 똑똑한 AI에게 맡기지 않는 이유, 사람에게만 뜨거운 피가 흐르고 따뜻한 체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격투기 선수들도요, 상대가 쓰러지면 공격을 멈추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가 더 야박하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9월 14일 목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의 2차 개각 발표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했어요. 누굴까요? 한번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식견뿐만 아니라 과거 장관직을 수행할 만큼 정책 역량도 갖추신 분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K컬처의 한 단계 높은 도약과 또 글로벌 확산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평생을 현장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로서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미 뉴스로 접하셨을 거고 지금 처음 보신 분도 혹시 계시다면 눈에 익으신 분일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네, 유인촌 후보자는 지난 7월 장관급인 문화체육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된 데 이어서 2개월 만에 이렇게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네, 유 후보자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이명박 정부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바 있고요. 네. 문학의 대표적인 MB맨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네. 두 사람의 인연은 또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0년에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KBS 드라마 야망의 세월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건데 이때 그 역할을 유인촌 씨가 맡아서 그때 인연을 처음 맺었고요.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선거 유세를 돕기도 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분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유 후보자는 2013년에 배우로 복귀해서 다시 현업 활동을 이어왔는데 지난 4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김윤옥 여사와 함께 유 후보자가 출연한 연극 파우스트를 직접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누구는 장관, 살면서 장관 한번 하기도 힘들다는 걸 그 장관 자리를, 물론 이제 인사청문 절차가 아직은 남아있어요. 아직은 후보자 단계이긴 합니다만 통과를 한다면 장관을 2번 하게 됐는데 누구의 아이디어일까? 이수영 교수님, 다시 유인촌 특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한번 추천하게 누구의 아이디어일까요? 글쎄, 아마도 특보 임명부터 아마 이 사람과의 인연이 상당히 깊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다름 아닌 지금 김대기 실장이죠. 네, 김대기 대통령실의 실장님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친분이냐? 지금 이제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시절에 지금 김대기 실장님이 2차관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보좌한 분이 아마도 지금 대통령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로로 추천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일단은 특보로 위촉을 한 이후에 지금 이 이제 그 장관 후보님께서 지금 상당히 대통령님과 여러 가지 조언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깊어져서 지금 이렇게 임명 과정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인촌 장관 후보자, 아직은 후보자예요.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오늘 쉴 겨를이 없어요. 오늘부터 당장 출근해가지고 인사청문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첫 출근을 했는데 이런 모습이었답니다.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잡하게 해드려. 물론 제가 15년 전에
일을 했다고는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일보다 아마 그 전에 했던 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제 제가 적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어진 우리 문화예술을 위한 이 현장을 좀 좋게 잘 만들어 보라는 그런 소명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20km? 앞으로도 계속 자전거 물론. 이 청문회 기간에는 내 자전거가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바람 넣고 어쩌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9시 반에 출발했어요. 저런 모습으로 출근을 할지는 아마 취재진들도 몰랐나 봐요. 막 카메라 좀 옮겨 막 우왕좌왕했던 모습인데 일단 파격인가요? 어떻습니까, 허재 변호사님? 그런데 저게 생소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유인촌 후보자가 네. 이전에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저렇게 광화문 청사까지, 그때는 강남구 청남동이 자택이었는데 네.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모습이 기자들한테 포착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요? 오늘 이제 종로구에 있는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날에도 저렇게 검정색 운동복에 고글에 헬멧까지 완벽하게 쓰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아까 뭐 복잡하게 해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첫 출근하는 날 자전거 바람이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간에 좀 정비를 하고 오느라 늦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한 20km 정도 성수대동 자택에서 달려왔다고 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장관 퇴임하고 나서 연극배우로 활동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도 철인 경기 나갈 정도로 자전거 굉장히 좋아하면서 많이 탄다고 하고요. 네. 작년 가을에는요. 심지어 자전거로 유럽 2,000km를 종주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전거 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네요. 네, 이런 모습. 그런데 자전거 타는 장관이란 모습이 일단 뭐 친숙함을 느끼는 분도 이제 있으실 텐데 글쎄요. 예전에는 또 이런 모습도 보인 바가 있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성질나 뻗쳐가 정말. 찍지 마세요. 말로 표현되는 언어도 언어지만 그 말에 실려 있는 감정이나 이런 것이 훨씬 더 마음을 아프게 하죠. 그 순간 사실은 안 그랬으면 괜찮았을 텐데 사실 지금도 뭐 이게 이렇게 갑자기 그때도 후라시가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예. 사실 그 전에까지는 최준범 교수님, 네. 뭐 유인촌 당시 장관도 그 전원일기 때 모습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 거기서 뭐 그 최불암 씨의 둘째 아들 뭐 용식이었나요? 뭐 그래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런 모습만 기억하다가 저 모습 아마 많은 분들 당시에도 충격도 많이 받고 지금도 저 장면 보여드리면 아 맞다 저랬었지 기억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게 2008년 10월에 있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충격적이었죠, 사실은. 유인촌 씨가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저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저는 유인촌 장관이 당시의 장관이 이제 했던 말이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은 저기 가면 다 기자들이 보고 사진 찍어요. 그리고 다 카메라가 계속 돌아가면서 생방으로 방송도 하고 그러거든요, 국정감사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사진 찍는 게 너무 놀랬다고 하시는 말씀은 약간 좀 변명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그 장관으로 일하는 분이잖아요. 국무위원이 언론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래서 그때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야당이 서로 입장이 다른데 여당에서는 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문화예술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장관직을 잘 수행할 거라고 얘기하는 반면 네. 야당에서는 저런 모습들 때문에 윤천 장관이 이제 후보자지만 이번에 또다시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 자체가 문화예술계 탄압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게 재탕 후보라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막말 지금 이제 다시 소환되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야가 아주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여당은 당연한 뭐 반응이겠지만 문화예술계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또 깊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 야당에서는 과거 막말뿐 아니라 문화예술계 인사 탄압, 그러니까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의 장본인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 블랙리스트 의혹 있잖아요. 문학계 이수영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해명을 했을까요? 유인촌 후보자가 어떻습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관계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당사자는 뭐라고 하셨느냐. 과거에 약간의 대립적인 관계는 있었다는 지점은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뭐 리스트를 만든 적까지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임명이 된다면 앞으로는 뭐 더 이상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대립적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네. 네. 과거에 논란됐던 걸 만회하려면 혹시 이번에 장관이 된다면 인사청문회까지 통과해서 된다면 다시 한번 쇄신하는 모습, 분골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도 수긍하는 모습 또 인정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보고요.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예방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분들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아찔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또다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하. 지난달 14일 경찰서로 어떤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즉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을 했는데 당시의 상황이 경찰의 보디캠에 생생히 잡혔습니다. 세상에. 이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머나, 네. 흉기를 가진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황급히 출동하는 과정입니다. 어허.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차에서 내리자 신랑연 소리가 지금 바로 들려오는 거 들리시죠? 경찰은 곧바로 삼단봉을 꺼내듭니다. 곧이어 반바지 차림의 한 남성이 보이는데 저 남성의 오른손에는 저렇게 흉기가 쥐어져 있습니다. 와, 진짜 지금 보세요. 흉기를 든 남성과 경찰이 진짜 지쳐가서 코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에요. 일촉즉발의 순간인데 과연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버려요. 칼 버려요. 아저씨,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버리세요. 칼 내려놓으세요. 칼 버리시라고요. 칼 버리세요. 선생님은 현 시간부로 특수공무팀 방해 하는 걸로 chấp 합니다. 변호인 선생님할 수 있죠? 변호에게 보는 저희도 지금 막 순간 손에 땀이 흐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허준 변호사님. 정말 아찔한 순간이죠. 네. 지금 저 사람이 흉기 내려놓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흉기를 겨누면서 다가오는 아이고, 상황이잖아요. 세상에네. 저게 아마 저 경찰관의 보디캠에 있어서 더욱더 현장을 생생하게 지금 녹화한 장면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네. 정말 무서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저 남성을 제압하고 체포하면서 이 미란다 원칙까지 빼놓지 않고 고지를 하면서 적법 절차의 이 체포 절차를 다 지키는 그 모습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정말 용기 있는 경찰의 행동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게 지난달 14일 오후 4시 20분쯤 경기 수원의 한 의류 매장 앞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네. 바로 저 상황이 발생을 한 건데요. 네. 흉기를 쥐채 서 있는 80대 남성 발견하고 이 출동한 경찰이 계속해서 흉기를 버리라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고 다가오니까 결국에 어떻게 제압을 했냐면 테이저건을 발사를 해서 아하. 저 남성을 제압을 하고요. 이거 흉기를 일단 신속하게 먼저 압수한 뒤에 수갑을 채웠고요. 남성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당시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흉기를 든 채 달려드는 듯한 모습을 취했단 말이에요. 저 남성이 당시에 위험을 무릅쓰고 잘 제압한 저 경찰분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실에 과도를 가지고 찾아가서 여자친구 나오라고 이제 한번 소란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이제 다시 식칼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그 가게 안에 있던 분들이 문을 잠그고 이제 그분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문 열라고 두드리고, 저희도 처음에 봤었을 때는 그 식칼 한 자루밖에 안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검거할 때 보니까 한 손에 두 자루를 잡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이제 한 20-30명 정도 계셨어요. 제가 한 1분 정도 만에 빨리 도착을 했거든요. 도착해서 거의 바로 제압이 됐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한테는 위해를 가한 거는 없었어요.
경찰로서 당연히 했었어야 됐던 일이고 그때가 아마 분당 사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된 거라서 일단 주변에 또 다른 돌발적으로 행동을 하기 전에 빨리 제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신속하게 칼을 빨리 뺏어야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요, 이 장면 보시면서 이수정 교수님, 네. 흔히 그 전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어떤 강력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도 좀 우리가 삼갔으면 좋겠어. 왜 남자 경찰 남경이라 하지 않는데 왜 여성 경찰 여경이라 해요? 일단 그런 것도 저는 좀 마뜩지 않지만 여성 경찰이 강력 사건 현장에서 좀 소극적 대처한다 그런 논란도 있고 비판도 많았는데 사실 이런 장면 보면 물론 경찰이 할 일을 했다고 하지만 이건 정말 잘한 거잖아요, 진짜로. 네, 뭐 아주 높이 평가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은 지금 절차대로 한 겁니다. 아하. 저렇게 흉기 난동을 부리는 아마 음주도 한번 좀 했을 것이고 주치 난동에 테이저건을 이제 활용을 해라라는 지침이 내려갔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순식간에 제압하는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저런 모습이다. 우리의 안전을 저렇게 효과적으로 열심히 성심성의껏 지켜주는구나 하는 걸 봐야 이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람이 80대 남자입니다. 80대 아하. 남자인데 네. 저렇게 흉기 난동을 부리면서 지금 이제 어떤 가게에서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뭐냐면 전에 만났던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이 저 매장의 관계자와 외도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흉기를 2자루씩이나 갖고 와서 지금 난동을 부리고 있는 중이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유를 들으니까 더 기가 차요. 물론 나이가 많아졌다고 해서 어떤 감정이라는 자체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최명규님 이런 이유를 범행의 이유 동기라고 밝히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단은 80대 남성이시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나이를 알 수 없지만 본인이 그 나이 또래에 그만한 여성을 갖다 다시는 자기는 사는 동안 사귀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전제 조건이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서로 범죄를 일으킨다 하더라도 난 감옥에 있더라도 남는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노인이어서 자신의 공격적인 게 메시지로 안 다가설지 모르니까 흉기를 사용해야만 되겠다라고 또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하. 그런데요, 저 상황에서는요, 허난 대낮이었고 앞서 그 보디캠 영상 보면 최재문 교수님 네. 허난 대낮이었고 길가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상가도 많았어요. 그러면 오가는 행위물도 많으셨을 거고 시민분들이 겁에 질렸을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인데 정말 빠르게 검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얼마나 다행입니까? 경찰이 출동해서 즉각적으로 원래 원칙이 맞게 한 거예요. 저렇게 네. 한다고 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렇게 흉악범들 정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는요.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네. 눈치 볼 필요 없고 아하. 저렇게 해서 만약에 무슨 다른 일이 발생해도 경찰한테 책임 물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러니까 경찰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테이저건 발사는 잘했다고 보고 저런 상황에서 만약 저걸 제대로 제압 안 해서 저 흉기를 2개나 들고 있었다잖아요. 뭐 세상에. 그거 휘둘렀으면 어쩔 뻔했어요. 아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서 잘 저 사람을 잡은 체포한 경찰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네. 누리꾼들도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칭찬을 보내주고 그래요? 계세요. 네. 검거부터 체포까지 완벽한 호흡이었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흐름이었다. 먼저 다가가서 흉기 뺏는 여경 멋있다. 뭐 여경이라는 표현을 저도 뭐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네. 그렇게 글을 올리신 분도 있고요. 공권력이 더 세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신 분도 많아요. 그리고 좀 더 강력히 대응하면 더 좋을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안을 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의 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권력을 남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권력은 정해진 매뉴얼과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집행해 주기를 우리 많은 국민들은 바라는 거야. 그래야지 저 흉악범 난동 부리는 사람들이 정말 법이 무섭구나, 공권력이 무섭구나, 겁을 먹을 거 아닙니까? 반성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점을 바란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지 오늘이 며칠,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딱 보름째예요, 오늘이. 그런데 그간의 사실 보름이라는 게요. 우리는 그냥 보름이 지났구나 하지만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간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 즉 생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일하는 것도 곧 한계가 오겠지? 근데 소금이 점점 맛있어져. 좀 누울게. 고기 굽는 꿈을 꿨어. 아직도 그 시력이 남아있나 봐요. 검찰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좀 힘들어 그런 상태입니다. 단식장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하시게 됩니다. 보름간의 모습 시간 순서대로 쭉 보여드렸는데 일단 확연하게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안진용 기자님. 일단 이재명 대표는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단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일째 지금은 저렇게 실내로 옮기기 결정을 했는데 건강이 악화되면서 체력이 소모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단식장을 결국 옮겼다는 것은 단식을 더욱더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거라고 풀이를 했고요. 현재 이재명 대표는 저체온증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증상과 전해질 불균형을 보이고 있고 부쟁목 빈도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체중 감소도 상당하다고 하는데 의료진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비서실장에 따르면 통상 열흘에서 14일이 지나면 의학적으로 불가역 손상이 온다고 의료진들이 단식의 한계에 온 것 같다고 권했다고 하고 외부 의료진 역시 지금이라도 단식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증상만 봐도요. 제가 열거해 볼게요.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요. 저체온증, 그리고 이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 그리고 부정맥의 빈도도 잦아졌다는 거예요. 체중 감소도 상당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의사신 우리 최명규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상황 지금 거의 인간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다다른 겁니까?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가 어떻습니까? 이제 단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약에 물도 안 마신다 그러면 이제 3, 4일을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소금과 물을 갖다 충분히 본인이 섭취한다 그랬을 때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40일까지 버티는 경우도 있고 그런 다음에 물론 이거는 굉장히 극악한 조건에서 인간을 갖고 실험을 한 게 아니라 최대 며칠까지 생존을 했냐를 보다가 보면은 뭐 진실 여하는 조금 의문은 있지만 72일까지 음식 없이 생존을 했다고 보고되는 바도 있기는 해요. 네. 그러나 이게 위험한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사실은 전해질 불균형의 정도의 숫자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해질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A라는 전해질이 135가 정상이다는데 136이라도 불균형이에요. 아래쪽으로 120까지가 정상이라 그러는데 119도 이상이 있는 거고 115도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균형만 갖고서는 알 수 없고 불균형의 수치를 알아야 봐야 되는 된다. 부정맥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정맥 중에서도 단지 심장이 이제 수분 공급이 적으니까 빨리 뛰려고 해서 나타나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도 부정맥에 속해요. 그래서 단지 심장이 열심히 빨리 뛰는 부정맥은 안전해요. 네. 그러나 심장이 쿵쾅쿵쾅 뛰어야 되는데 쿵쾅쿵쾅 갑자기 박자가 없어지거나 박자가 엇박자로 나거나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심실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온몸에 대동맥으로 피를 갖다 온몸에 주게 되거든요. 그 심실에 단독으로 일어나는 부정맥이 있다 그러면 위험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부정맥이냐, 어느 정도의 전해질 불균형에 대한 숫자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위험한지를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최명규 원장 입장에서는 의료진 입장에서는 의사 출신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는 상황에서 뭔가 단언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놓고 외부 의료진은 뭔가 이제 직접 맥박도 체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외부 의료진은 당장이라도 단식을 중단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찾아가서 지금 단식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 장면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계십시오. 앉아계세요. 그냥 계세요. 아니, 일하지 마세요. 예.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이고요. 대표님 많이 수척해지셨고 저희들이 정말로 걱정이 많이 돼서 이걸 중단할 수 있게 권유하자.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심력 끼쳐 죄송합니다. 대표님 몸이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도 잘 보존하셔야 되니까 저희들이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일단 의료진들에게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눈물을 훔치는 의원들도 있었고요. 보신 것처럼.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단체로 찾아가서 호소하기 전에 앞서 지난 정부 인사도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는 누군가요? 허준 변호사님? 네, 어제 노영민 전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찾아갔습니다. 노 전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네네. 인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깊게 걱정하고 있는데 당 대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빨리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고요.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늘 오전에 박광원 원내대표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의원총회 마치고 나서 다 같이 찾아가서 단식 중단을 지금 촉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지금 바로 저 모습인데요. 서영교 의원 모습도 보이고 지금 남인순 의원 눈물 닦는 모습 보이시죠? 네. 누워있는 이재명 대표 손잡고 울기도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회원들도 나섰는데요. 국회 본청 앞에서 이 단식 중단을 촉구를 하고 투쟁 결의를 다지면서 삭발식을 감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가운데 여권 지도부 가운데선 처음인 것 같은데요.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만류했다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하를 막론하고 이 대표께서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하시기를 정중히 요청합니다. 내년도 나라 삶을 챙겨야 하는 중차대한 정기국회 시기에 단식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기현 대표 포함해서 당 지도부 단식 중인 이 대표 방문할 계획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건강에 대한 우려는 하지만 만날 계획은 없답니다. 최재문 교수님. 그러니까요. 약간 좀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안타깝고요. 전쟁 중에도 사실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서로 의견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이럴 수 있지만 여야 정치인들이 저렇게 단식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정치적 역사를 보면 대부분 다 찾아가서 위로하고 아니면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의례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가 그게 뭐 진심이 아니더라도 한 번쯤 찾아가서 손을 잡고 좀 중단해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이러는 게 저는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도 김성태 전 지금 국민의힘이죠. 전신의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시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우원식 원내대표가 찾아갔었어요. 그리고 그냥 손을 잡고 제발 중단하라고 목숨이 중요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은 또 그 요구까지 다 들어줬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드루킹 특검이 이루어진 건데 뭐 요구를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은 저런 상태에서 여야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을 물론 그게 깊은 기회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도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워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아무리 대립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야당의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누군가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대표
그런데 아직까지는 만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은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사람을 만나러 가긴 갔다면서요. 안진영 기자님. 네, 어제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비공개회담은 약 5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김 대표가 당대표 취임 이후 약 반년 만의 예방입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난 것은요, 3년 이후 2021년 12월이죠. 그 이후에 처음이었습니다. 당초 김 대표는 당대표 선출한 한 달 뒤에 예방을 할 예정이었으나 당내 사정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로 무산이 됐는데 그래서 이번 만남에도 건강이 또 하나의 이슈였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영화의 몸으로 여러 고생을 해서 그만큼 건강이 안 좋고 허리도 안 좋아한다는 것 같다면서 재활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때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교롭다거나 할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 만난 상황은 어제잖아요. 최전문 교수님. 예. 어제고 사실 단식 요청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요청을 한 건 오늘 상황이고 뭔가 좀 이제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요 상황을 놓고 조금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부러 찾아가서 이게 먼 거리에 계시잖아요. 양산까지 내려가서 만나면서도 왜 그러면 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현장에 이렇게 찾아오지 않나. 사실은 국회 안에 있으니까 찾아가려고 맘만 먹으면 5분도 안 걸려요, 사실. 그러겠죠. 네. 그런 모습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거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왜 김기현 대표가 찾아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총선 과정에 연계돼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여러 가지 수도권 위기론도 나오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선거법 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여야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유성정당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만약 그냥 아무런 변화를 안 주고 그냥 예전의 선거법을 그대로 치러보세요. 유성정당 또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네.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세요.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경환 전 장관, 우병우 전 수석 몸을 풀고 있어요. 제가 몸을 푼다는 건 정치적 몸을 푼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친박근혜계라고 얘기되는 또 그러니까 박근혜 출마 채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네. 말이죠.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서 지금거리에서 돕고 있는 그 변호사 그분도 출마의 의지가 있는 걸로 보여져요. 유영하 변호사. 그렇죠. 네. 그러면 TK 지역에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국민의 입장이 상당히 불안해요. 네. 거기서 만약에 그 국민의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친박 연대처럼 예전에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그 당이랄까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아하, 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싸움인데 여당 내, 즉 보수 진영에 갈라져서 또 다른 정당이 생기거나 또 다른 개파가 생기는 것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외부 활동도 조금씩 하시면서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친박 연대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세력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이 반영된 방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담한 시간이 5분도 아니고 50분이래요. 그러면 무슨 얘기, 인사만 한 건 아닌 것 같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당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지휘를 했던 그런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와 또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2004년 당시에 이 총선 불과 한 달여 앞두고 이 한나라당 당시 당 대표를 맡으면서 그때 이 노무현 대통령 이 탄핵 관련 문제로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엄청나게 심했었는데 천막 당사라는 이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래서 이 쇄신의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충선에서 제1야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잖아요. 김기현 대표에 따르면 그 얘기, 천막 당사 결단 얘기도 하면서 당을 살린 과거의 역사도 같이 짚었다고 하고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바꿀 수 있는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대구까지 내려갔는데 두 사람이 옛날 얘기만 했을 일 만무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나온 뒤에 김기현 대표가 말을 다 풀었어요.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책임만큼 열심히 잘 하셔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 정부에 관한 얘기들은 자세히 나누진 않았고요. 여당 대표로서 내년 총선을 잘 이끌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으니까 잘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만나 뵈면 한번
뭐 쉬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 그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핵심은 마지막 문장에 좀 있는 듯합니다. 네, 뭐 지금 한번 모시고 싶다고 전해달라라는 이제 대통령의 당부가 있어서 그 말씀을 이제 전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만나시지 않을까. 아마도 이제 뭐 보수 쪽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원하는 그림이 네. 틀림없이 조만간 성사될 것 같다, 이런 이제 그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그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이제 총선에 이기기 위한 보수가 결국은 대단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만남이. 네. 그런 설득을 지금 아마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하. 어쨌든 뭐 이제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또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말이 나올지 한번 뉴스파이터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이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토킹은 정말 나쁜 거예요. 그런데 딸을 스토킹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허주연이라는 사람이 친엄마가 그런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말이 안 되는데 진짜 친엄마가 딸을 스토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너무 충격적인데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려 반년가량 50대 엄마가요, 자신의 20대 딸한테 딸이 하지 마세요 엄마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총 306번에 걸쳐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얘기만 듣고 보면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아니, 엄마가 딸한테 문자 보낼 수 있지. 그 횟수가 사랑해, 딸, 내 딸 사랑해. 그거 좀 정도가, 횟수가 좀 많다고 해서 이게 스토킹이면 이 땅의 엄마들 다 스토킹이겠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허주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저희도 가족 그 메시지 방에 말 많이 할 때는 며칠만 해도 몇백 개 문자 오곤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어머. 내용을 보면은 어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어허. 엄마가 딸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참 입에 담기도 민망하고 송구할 정도인데요. 왜요? 제가 딱 한 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남자와 성관계 했냐? 뭐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또 성매매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어머? 하고요. 성형수술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준 거 다 내놔라,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문 열어라, 이런 내용들로 문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이거는 사랑한다, 내 딸, 이런 문자가 아니잖아요, 지금 안진영 기자님. 처음부터 저런 문자는 아니었고요. 처음에 보냈던 내용 등을 보면은 성경을 읽어라. 이 옷 엄마가 작아서 못 입는데 네가 한번 입어봐라. 밤에 그 집에 가서 자게 해줘라. 비교적 이런 온건한 문자를 보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문자에 대해서 딸이 답변이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자 어머니는 저렇게 화를 내고 욕설하는 걸 넘어서 폭언에 가까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이런 문자를 보낸 거에 세상에 입에 담기, 정말 허주연 변호사 말씀처럼 입에 담기도, 지금 방송에 담기도 지금 민망하고 소원관, 시청자분께 소원관 그런 내용들인데, 아니 근데 이런 문자를 친엄마가 딸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법원이, 최재문 교수님,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더해서 어머. 총 111번 전화를 겁니다. 세상에. 계속 전화를 걸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거니까, 엄마가 딸에게 이렇게 많이 전화를 거니까 딸이 전화를 차단하거나 받지 않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받았겠죠. 뭐 네. 설마 처음부터 안 받았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지금 뭐 얘기 나온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하는데 딸이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의 의사에 반해 딸의 집에 8번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전화 안 받으니까 집에 찾아가고, 집에 찾아가 문 안 열고 문 두드리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결국. 그리고 나서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24일에 그래서 법원이 엄마에게 딸의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려요. 세상에. 그럼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를 어기고 또다시 딸의 집에 찾아가서 배를 누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스토킹 범죄 처벌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아니, 최명규 원장님, 아무리 내 배가 아파서 낳은 딸이지만 지금 이렇게 도가 넘는 행위를 우리가 딱 듣기도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어요. 이 엄마의 심리는 뭐예요? 한번 추정해 보신다면요. 처음엔 이제 불안해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불안에 대해서 이제
너무 딸이 지쳐서 답을 안 하게 되면서는 그 걱정이 우리가 이제 강박적 걱정이라고 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능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자꾸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없으니까 의심을 하게 되고요. 답이 없는 거를 갖다 자신의 최악의 강박적 걱정이 현실인 거로 이제 본인은 이제 잠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딸이 그런 본인이 생각하기에 최악의 비윤리적인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게 사이클 돌아가게 되니까 점점 확대 재생산됩니다. 세상에. 결국은 이 사건이요. 딸이 참다 못해 결국은 뭔가 이제 고소를 했겠죠. 결국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가게 됐어요. 이수정 교수님,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법원은 지금 어떤 판단을 내렸느냐? 지금 네. 40시간을 범죄 예방, 스토킹 뭐 예방 강의를 수강하고 그리고는 이제 뭐 지금 초범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초범이었기 때문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제가 생각할 땐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혼자 살고 있는 딸을 걱정을 하다가 스스로 이제 걱정을 낳는다고 지금 이제 최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굉장히 불안이 강박적으로 이제 심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스토킹 처벌법을 만들었는데 원래 스토킹은 전 연인 관계나 전 파트너 관계, 뭐 배우자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협박과 뭐 여러 가지 폭력으로부터 이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라고 만든 게 그게 이제 결국은 스토킹 처벌법의 처음의 의도였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그 친자 관계 부모 자식 간에 원치 않는 이런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가지고 이게 좀 남용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좀 듭니다. 물론 이 사건은 심각해요. 왜냐하면 100m 접근 금지를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그거는 사실 법률적인 이제 어떤 처분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그걸 어긴 부분은 틀림없이 범죄이긴 한데요. 그런데 아동학대 처벌법 보시다시피 학부형하고 결국에는 교사와의 싸움이 되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집안 싸움에 스토킹 처벌법을 동원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약간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재판 과정에서 이 엄마란 사람은요, 스토킹 범죄의 고의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일단 이 사건에서 허주연 변호사님,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 아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전 연인 관계도 아니고 엄마 딸 사이에도 스토킹 범죄가 막 인정되고 그런다는 게 좀 진짜 낯설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도 이렇게 엄마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을 해서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접근을 해서 스토킹 범죄가 인정이 됐고 처벌받았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토킹 범죄라는 것이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다가가서 괴롭히고 접근하고 이랬을 때 성립하는 그 범죄거든요. 네. 설령 그것이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 큰 성인이 접근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엄마의 연락이 힘들다, 무섭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마치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어떤 생각 자체는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스토킹 범죄는 지금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가 되는 이 법안이 결의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합의를 종용하면서 더 이상 접근하는 것 자체도 어느 정도는 막을 수가 있게 된 걸로 보여요. 설령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만큼 가까운 사이가 없는데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만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다 성인도 됐기 때문에 따님의 자율권도 좀 존중해주는 쪽으로 집행유예 됐다고 막 다시 행동 막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반성하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해졌다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아요. 안진용 기자님. 네, 송구스럽게 또다시 흉기난동 사건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국에서 벌어진 이런 흉기난동 사건으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왜 그러는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그 동기조차 굉장히 황당합니다. 충남 천원에서 벌어진 이 사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무슨 일일까요, 네? 어제 오전 11시 40분경 행정복지센터 안으로 모자를 쓴 남성이 들어오는데요. 네. 이 남성 다짜고짜 소리를 빽 지릅니다. 어머.
자세히 보니 저 남성 오른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데요. 세상에. 갑작스런 흉기 낭동에 시민들은 모두 겁에 질린 모습입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진짜. 그런데 그 사이 검은 옷을 입은 한 남성이 난동범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요. 네.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아니 진짜 저 상황에서 다 겁에 질려서 그 자리를 피해 떠나도 모자랄 판에 왜 저렇게 슬금슬금 다가가는 걸까요, 안진용 기자님? 정말 위험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네. 과연 그 남성은 왜 다가가고 있었을지 이 모습 역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왜 그런 걸 거네? 난동범을 쭉 지켜보던 검은 옷의 남성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레 난동범의 뒤로 다가가는데요. 네. 그리고는 잽싸게 달려들어 저렇게 흉기를 든 남성의 팔을 잡아들었고요. 위험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두 남성이 실랑이를 벌인 사이 다른 남성들까지 합세해서 남동범을 완전히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뒤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이 남성을 검거했고요. 이를 지켜보던 한 여성은 너무 놀라서 잠시 쓰러지기도 했는데 세상에. 다행히도 곧바로 회복을 했고요. 이후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보세요. 저분이 너무 놀라서 쓰러졌군요. 세상에 이 광경을 보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흉기 든 사람이 있고 그 제압하는 과정 자체도 좀 충격이잖아. 그런데 허준현 변호사 일단은 주변에 다치신 분이 물론 쓰러지신 분이 계셨지만요. 천만 다행이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저는 있었으면 진짜 다리에 힘 풀려서 맞아요, 아무것도 진짜. 못하고 그냥 얼음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나마 다친 사람이 또 없고 또 이렇게 제압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저분 누굴까요, 진짜? 근데요, 저분이요 평범한 시민이었다고 해요. 보면 무슨 영웅 같은데. 비번이신 경찰분 그런 건 아니고요? 가끔 우리 뉴스파이터에 그런 분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분 정말 평범하게 민원사무보로 민원이셨다고 합니다. 이게 어제 오전 11시 4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50대 남성이 저렇게 흉기 들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검거가 된 건데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민원인이. 그래서 잽싸게 달려들어서 이 흉기를 든 팔부터 제압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아무도 도망 안 가고 다 같이 합세해서 이 난동범을 제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처음에 이 괴한을 제압했던 그 시민이 언론과 통화를 했는데 뒤쪽에서 이 범인의 뒤에서 등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제압할 기회가 있었다. 그 찰나에 그냥 잡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누구든 그 상황이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마치 저희 흉기 난동범들 제압하는 용감한 시민들이 늘 똑같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한 마음으로 저렇게 제압을 하시나 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또 행정복지센터 직원도 나와서 같이 도왔다고 하거든요. 민원인분이 먼저 달려들어서 팔을 못 쓰게 붙잡은 덕에 이 난동범을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현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혹시 저런 좋은 일 하시고 그 소감하는 게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어떻게 저런 멘트가 거의 똑같아요. 아니 진짜 농담이고 정말 잘하셨는데 근데 앞서 보면요. 최진봉 교수님 처음에 팔을 제압하려다가 놓쳤어요, 팔을. 그때 정말 아찔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이후에 저 남성이 CCTV 보면 그 난동범이 흉기를 들고 막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침착하게 대응한 게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손을 툭 쳤는데 그게 완전히 제압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거나 아니면 뭔가 흥분하게 되면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다시 팔을 잡았고 그걸 또 혼자가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이 도와준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대1 상황이었으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시니까 나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어느 누구도 먼저 나서려고는 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서게 되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보태요. 그러겠네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가면 제압이 되는 거죠. 정말 저는 처음에 저런 용감한 행동을 하신 분이 너무 멋지고 이분 보세요. 다리 힘 풀려고 쓰러져요. 그렇죠. 얼마나 놀랬으면 그러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이 힘을 합쳐준 것도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이 왜 그럼 저런 왜 돼요? 저런 짓을 해? 저 사람이요. 천안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인데 어제 오전 11시 40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사람이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개명을 했는데 50대 남성이고요. 주민등록증을 교체해달라고 요청을 계속 한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개명을 했으니까 주민등록증 교체해달라라고 와서 요구를 했어요. 이게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차례 찾아와서 발급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왜 안 해줄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또 우리 최진봉 교수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걸까? 그러면 진짜로 왜 복지센터 직원분은 주민등록증을 교체해달라는 저 난동범의 요구를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을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이내에 사진을 가져오라고 안내를 하는데 안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오래전 사진이면은 아무래도 신분 확인이라든가 이런 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반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화가 많이 나셨던 것 같아요. 아니 들어봤더니 방귀 낀 놈의 성내도 자기가 그 요청을 묵살했나요 지금?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재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게 요건이잖아요. 있어요. 네. 근데 그 요건을 지키지 않고 계속 지금 뭐 재발급을 해달라, 새 신분증 내놓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옛날 사진 들고 가서 또는 뭐 그거 여기 신분증에 있는 거 그냥 갖다 붙여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면. 뭐 일단은 규정에 어긋나니까 새 사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된답니다. 네. 그러니까 그 6개월 이내에 찍은 새로운 얼굴이 아니라 가지고 네. 계속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아마 담당자하고 뭔가 충돌이 있어서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공무원분들은 무슨 개인의 비서분들이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 조건을 해야지 공무원분들이 요청사항을 들어드리는 거지. 이렇게 막무가내로 마구잡이로 행동하면 그걸 누가 들어줍니까? 자신의 행동 반성하길 바랍니다. 어디 이번 엄한 따끔한 법의 처벌 또 받기를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식도 맞아. 우리 양화대교 불었던 허주 변호사 다시 한번 내 책임에 가죠 또. 아닙니다.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네네. 모든 경찰분들이 대단하시지만 정말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밤중 어딘가로 급히 뛰어가는 경찰. 도착한 곳은 불길이 휩싸인 트럭인데요. 어머나. 트럭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한 남성이 의식을 잃은 채 앉아 있는 모습 보이시죠? 아이고. 남성을 잡아 빼보지만 안전벨트에 걸려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이고. 트럭의 연기가 점점 차오르고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서 한 여성이 도우면서 저렇게 극적으로 탈출에 끌어내며 성공하는 모습인데요. 아, 정말 아찔합니다. 경찰이 남성을 구석으로 끌고 오자마자 트럭이 펑 하고 저렇게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이 목숨을 걸고 구한 운전자 다행히 의식을 회복하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여러분 뉴스파이터가 여러 차례 전해드리면요. 그 자동차 화재가 나면 펑 폭발까지 일어나는 게 영화상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 진짜로 나는 게 지금 뭐 여러분 보셨단 말이에요. 최명규 원장님 진짜 몇 초 차로 찰나의 순간으로 생과 사가 가릴 뻔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구조한 분이 선한 충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악한 충동은 누구를 때리거나 흉기를 사용할 때 갑작스럽게 나온 거지만 그렇죠. 선한 충동은 용기, 정의로 이게 나타나거든요. 진짜 네. 선한 충동을 지니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왜냐면 저 순간에 머뭇거릴 수도 있잖아요. 왜 자신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머뭇거리지 않고 선한 충동을 보여주신 분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클로징은요.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강필원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내용하고 거의 흡사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제 야근하고 귀갓길 운전하다가 심장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도 오고 어둑어둑한데 갑자기 시커먼 물체가 도로를 가로지르는 거예요. 급정거하고 나서 보니까 위아래 어두운 색 옷을 입은 학생 같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횡단보도도 아닌 곳이었는데 차마 욕은 못하고 심호흡만 한 뒤 무사히 집에 왔네요. 제발 아무리 바빠도 무단 횡단하는 일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대박 사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강필원님 10년 감수하셨겠어요. 무단 횡단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